왜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가장 먼저 버려질까요? 당신은 언제나 먼저 연락했습니다. 상대가 힘들 때 달려갔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고 배려했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메시지는 늦게 읽히기 시작했고 당신의 시간은 가볍게 취급되었으며 당신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본성에 새겨진 구조적 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관계의 잔혹한 진실을 해부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고슴도치의 우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려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치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춥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땠나요? 당신은 상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나요? 언제든 다가갈 수 있고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당신과 상대 사이의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당한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긴장, 존중, 그리고 불확실성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거기 있으니까 상대는 당신을 애써 붙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릴 위험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가벼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맹목적 의지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행동이 이성이 아닌 맹목적인 생명의지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일단 그것을 얻으면 곧 무관심해집니다. 사랑도 우정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손에 넣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손에 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응하고 너무 빨리 달려가고 너무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상대의 의지는 당신을 향해 움직일 이유를 잃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고통이고 충족되면 권태다. 당신은 상대에게 고통도 권태도 아닌 그냥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 잃어도 아쉽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을 도덕의 근간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동정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도 꿰뚫었습니다. 당신의 끝없는 이해와 배려는 상대에게 동정으로 읽혔고 동정은 곧 우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 없이는 외로울 것이다.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 저 사람은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은 존중이 아니라 약함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진 권력 의지를 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긴장하게 만드는 존재, 쉽게 얻을 수 없는 존재, 잃으면 아쉬울 존재를 존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혹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무시당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가까웠고 너무 쉬었고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잔혹한 인간 본성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속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혜와 해방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 누가 책임져 줍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잘해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베풀고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사랑받는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책도 영화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착함이 답이라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착하게 굴수록 상대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미안한데 이것 좀 도와줄래? 당신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엔 더 큰 부탁이 왔고 그 다음엔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줄 거지?
어느새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선을 넘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내가 하면 더 잘 되니까. 바쁘긴 한데 너는 괜찮지? 당신을 배려하는 말은 사라지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중마저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도 나쁜 사람을 만나서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도덕적 가르침들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은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이며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약속에 불과하다고. 잘해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맹목적 의지로 움직입니다. 이 의지는 도덕도 감사도 공정함도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당신이 배운 것들은 세상이 이래야 한다는 당이었지 실제로 이렇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착하게 살았고 잘해주었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무시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 게임의 규칙 자체가 거짓이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기적 존재로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지만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잘해주었을 때 상대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게 유용하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움직인다.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 얻으면 다음엔 더 큰 것을, 그 다음엔 더 확실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무한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상대의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역설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무엇을 존중하는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는 존재를 존중합니다. 저항하는 것, 얻기 어려운 것, 잃을 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당신은 어땠나요? 당신은 너무 쉽게 응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고 경계를 지키지 않았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당신은 이미 정복된 영토였습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존재, 당연히 거기 있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힘을 존중하고 쉽게 굴복하는 것을 경멸한다. 당신의 착함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당신의 배려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의 표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상대는 당신 없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인간 본성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아마 여러 번 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연애에서도, 우정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점점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무시하거나 떠나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지는 채워지지 않으면 갈망하고 채워지면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도 당신이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된 근본적 역학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다른 환경에 가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한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문제는 당신의 착함이 아니라 착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경계 없는 친절, 조건 없는 희생, 대가 없는 배려는 인간 본성의 구조 안에서 존중이 아니라 무시를 불러옵니다.
쇼펜하우어의 진단은 냉혹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 본성이 잔혹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첫 번째 해방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가르친 도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착함을 포기해야 할까요? 모든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차갑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당신의 친절이 당연해지는 순간 당신은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 존재라는 것.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각자의 자아는 그에게 전 세계이다. 다른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상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감사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인간은 타인의 호의를 감사보다는 익숙함과 이익으로 받아들인다고. 특히 그 친절이 반복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기본값이 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원초적이며 더 맹목적인 생명력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가지고자 하는 충동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눈이 멀었습니다. 옳고 그름도, 공정함도, 감사도, 배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는 순간 관심을 잃는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상대의 의지는 그것을 얻어야 할 것으로 인식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의지는 이미 그것을 소유했다고 판단합니다. 소유한 것에는 더 이상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친절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나중엔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엔 불평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지의 맹목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목적이지만 타인에게는 수단일 뿐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때조차도 상대는 당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이 토덕이나 교육으로 제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은 생존의 본능이자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잘해줄 때 상대의 무의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내게 유용하다. 이 사람은 내 삶을 편하게 만든다. 여기에 당신이라는 인격, 당신의 감정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적응력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익숙해집니다. 고통에도 기쁨에도 그리고 타인의 친절에도. 첫 번째 친절은 놀라움을 줍니다. 두 번째 친절은 감사를 줍니다. 세 번째 친절부터는 익숙함이 시작됩니다. 10번째 친절쯤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값이고 당연한 것이며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반복은 가치를 소멸시킨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노력, 당신의 마음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이 계속 주어지면 상대에게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익숙함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권리가 됩니다. 이제 상대는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사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가장 드문 감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자아는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감사는 불편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감사를 회피합니다. 대신 당신의 친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해석을 통해 상대는 자신의 빚을 부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결론 내립니다. 인간은 받은 호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바꾸거나
아예 잊어버린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은 잔혹합니다. 하지만 이 잔혹함을 직시하는 것이 첫 번째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간이 감사하지 않는 건 당신의 친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잔혹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이 모든 것을 줄 때 상대는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심리의 가장 역설적인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상대를 위해 더 많이 희생할수록 상대는 그 희생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한다는 것.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브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노력 없이 얻은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쟁취한 것,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뿐이다. 당신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쉽게 주었습니다. 상대는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싸울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애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경험한 존중의 상실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가볍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공짜가 되었고, 당신의 감정이 무시되었으며, 당신의 존재가 투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해부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 구조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가 그것의 본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들인 노력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쉽게 손에 넣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어렵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값 비싼 옷을 공짜로 받았을 때와 몇 달을 저축해서 샀을 때 어느 쪽을 더 아끼게 됩니까? 공짜로 받은 옷은 쉽게 옷장 구석으로 밀려나지만 힘들게 산 옷은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습니다. 같은 옷인데도 말입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너무 쉽게 주어졌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이 달려왔고 부탁 한마디면 당신이 응했으며 무례하게 굴어도 당신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투자한 것의 가치를 믿는다. 투자 없이 얻은 것은 마음속에서 이미 가치가 없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귀한 존재라도 상대가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잔혹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당신의 희생이 클수록 상대는 그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한다는 것. 이것은 직관에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베풀면 더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무의식적 계산을 폭로합니다. 당신이 크게 희생할 때 상대의 무의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내게 매달려 있다. 이 순간 관계의 권력 균형이 무너집니다. 당신의 희생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약함의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배려는 존중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읽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동정의 오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동정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당신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큰 희생은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도한 호의는 받는 사람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인간은 빚을 싫어한다. 그래서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희생을 평가절하합니다. 별로 큰 희생이 아니었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저 사람도 기쁜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신의 희생을 지워버립니다.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양보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늘 양보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식당을 선택했고 상대가 편한 시간에 맞췄으며
상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당신은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당신을 다르게 분류했습니다. 양보해도 되는 사람으로.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경계를 테스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저항이 없는 곳까지 밀어붙인다. 당신이 한번 양보하면 상대는 다시 테스트합니다. 또 양보하면 그 선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 다시 테스트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고른 식당에 가도 될까? 당신은 흔쾌히 양보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늘 좀 바쁜데 내가 와줄 수 있어? 역시 양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안한데 이것도 좀 해줄래? 계속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양보는 양보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약자의 표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양보하는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힘이 없는 사람, 거절할 용기가 없는 사람, 혼자서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한 존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힘을 존중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실인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굴복하는 사람을 깔보고 버티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것은 의식적 판단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당신은 어땠나요? 당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요구에 맞섰나요? 당신의 경계를 지켰나요? 불합리한 대우에 항의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양보했나요? 만약 후자라면 상대의 무의식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밀어도 괜찮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의 법칙을 인간관계에 적용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힘은 항상 저항이 약한 쪽으로 향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가장 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불편함과 희생이 당신에게 몰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 기분 나쁘면 확실히 표현하는 사람, 자기 시간을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대합니까?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부탁하지 않고 약속 시간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존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존중받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너무 많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희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있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기는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누구도 공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희소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존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참을수록 관계는 살아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썩어갑니다. 당신은 지금도 참고 있습니까? 상대의 무례함을, 무시를, 당연함을 견디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더 잘해주면 상대도 변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것이 잘해주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을 환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무너진 관계를 희생으로 붙잡으려는 시도는 자신을 파괴할 뿐 관계를 복원하지 못한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거기에 당신의 희생을 더 쏟아붓는다고 해서 존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가벼워질 뿐입니다. 당신이 더 참을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더 이해할수록 상대는 더 무례해집니다. 당신이 더 양보할수록 상대는 더 많이 요구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붕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참고 이해하고 양보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나쁜 관계조차 없는 것보다 낫다고 착각한다. 당신이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없을 때 찾아올 빈자리가 두려워서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질 공포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부정적 동기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그래서 당신은 참습니다. 내가 참으면 관계가 유지되겠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이 유지하려는 그것이 정말 관계입니까?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독보다 더 큰 고통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독의 모욕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지만 더 외롭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지만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옥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습니다. 시간도 감정도 노력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가 더 어렵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르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미 19세기에 이 심리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투자한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어도. 당신이 이 관계에 쏟은 모든 것이 당신을 묶어둡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많이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지겠지. 이것이 희생의 덫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과거의 투자는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10년을 참았다고 해서 상대가 11년째에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100번 이해했다고 해서 101번째에 상대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무너진 관계의 구조는 당신의 희생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만만하게 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참을수록 상대는 더 선을 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 없는 관용은 학대를 초대한다. 당신의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다는 신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깨달을 거야.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환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여롯과 보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무시할 것이다. 과거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다. 상대가 지금까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지금까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앞으로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변화의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대는 지금 편안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니까요. 상대가 왜 변해야 합니까? 변하지 않아도 당신은 거기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라는 생각은 당신이 현재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만든 방어기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희망은 때때로 잔인하다. 그것은 우리가 불행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아둔다. 당신은 희망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희생하기 때문에 더 깊이 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 위에서만 성립한다. 존중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이거나 착취다. 당신의 관계를 냉정하게 보십시오. 상대는 당신을 존중합니까?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까? 당신의 감정을 배려합니까? 당신의 의견을 경청합니까? 당신이 지쳤을 때 알아차립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알고 지냈어. 하지만 예전에는 좋았어. 하지만 가끔은 잘해줘. 쇼펜하우어는 이런 변명을 거부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현재의 나쁜 관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가끔의 친절은 지속적인 무시를 상쇄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한다고 건물이 복원되지 않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썩은 관계는 표면적인 친절로 고쳐지지 않는다. 당신이 지키려고 애쓰는 그 관계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당신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냉혹하지만 해방적입니다. 당신이 더 참는다고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해한다고 존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양보한다고 상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무너진 관계는 당신의 희생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죽은 관계를 붙잡고 계속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놓고 자신을 되찾을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잃은 것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대신 남은 것을 지킵니다. 당신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친절했지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절과 존중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친절했습니다. 웃어주었고 들어주었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존중받지 못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친절과 존중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럿과 보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존중은 관계를 지탱한다. 친절만 있고 존중이 없는 관계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친절은 표면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존중은 구조입니다. 관계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무게를 견디는 토대입니다. 당신은 친절만 주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부드러웠지만 약했고 따뜻했지만 불안정했으며 결국 무너졌습니다. 친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친절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절은 주는 사람의 행위이지 받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에게 경계심을 잃게 만든다. 당신이 언제나 부드럽게 대하니까 상대는 당신 앞에서 조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함부로 말해도 괜찮고 무례하게 굴어도 괜찮고 약속을 어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이해해 줄 테니까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가시를 숨겼습니다. 아니, 아예 가시를 뽑아버렸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까이 와도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상대는 당신의 영역을 침범했고 당신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존중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존중을 적절한 거리에서 오는 긴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존중은 따뜻함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상대가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일정한 거리와 긴장이 필요하다. 이 긴장이 사라지면 존중도 사라진다. 당신이 존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존중입니다. 존중은 상대가 당신을 쉽게 다룰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상대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땠습니까? 상대가 무례해도 약속을 어겨도 당신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상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는다. 그 순간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경계를 테스트합니다. 맹목적 의지는 저항이 없는 곳까지 확장하려 합니다. 당신은 경계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당신은 선을 계속 뒤로 물렸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약함이다. 상대는 당신의 경계를 계속 테스트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당신이 받아주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선은 계속 무너졌고 어느 순간 선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경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침범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가장 역설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약간 불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적절한 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히 편안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고, 약속을 어겨도 괜찮고, 무시해도 괜찮은 관계. 그런 관계에서 존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슴도치들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서로의 가시 때문이다. 가시가 없으면 거리도 없고, 거리가 없으면 존중도 없다. 긴장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상대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 순간 존중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이 사람을 잃으면 아쉬울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가치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결론 내립니다. 관계에서 모든 긴장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관계 자체를 파괴한다. 왜냐하면 긴장이 사라지면 존중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친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친절했지만 경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따뜻했지만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친절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친절과 함께 경계가 필요합니다. 따뜻함과 함께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해와 함께 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존중을 만듭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당신이 왜 무시당했는지, 왜 친절이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왜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복잡한 심리 기법이나 화려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하며 실행 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은 충분히 착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착함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무한한 친절이 아니라 선택적 배려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는 포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3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중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다. 당신이 누구에게나 친절하면 당신의 친절은 가치를 잃습니다. 당신이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당신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면 당신은 누구의 우선순위도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치평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희소한 것이 귀합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특별합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나누어 주면 당신은 희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거기 있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껴서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한다. 모든 사람을 도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호혜적인 관계를 만드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친절을 쓰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고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거절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노예가 된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요구에 따라 살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까? 상대가 부탁하면 무조건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스라고 말할 줄만 아는 사람의 예스는 가치가 없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예스만이 의미가 있다. 당신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의 동의는 비로소 가치를 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숙고의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 일정 확인하고 알려줄게. 이런 대답들이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것을 정말 하고 싶은가? 이것은 나의 우선순위에 맞는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거절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긴 변명은 약함의 신호다. 강한 사람은 짧고 명확하게 거절한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지금은 내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변화에 당황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래? 전에는 잘해줬잖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이 얻을 존중은 영구적이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여롯과 보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여겨진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무게감을 가진다. 당신은 어땠습니까? 상대가 무례하게 굴 때 바로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이해라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침묵하십시오. 상대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바로 이해해주지 마십시오. 불편한 침묵이 흐르게 두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그것은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든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약속 시간에 한참 늦게 나타나서 미안, 급한 일이 있었어라고 가볍게 말합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제 막 왔어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상대를 편하게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몇 초간 상대를 보십시오. 그리고 짧게 말하십시오. 많이 기다렸어. 그게 전부입니다. 변명도 이해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는 이것이 괜찮지 않다. 불편한가요? 당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한다.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제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세 가지 원칙은 하나의 핵심으로 수렴됩니다. 선을 지키는 것.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해줄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다고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이번에는 양보하지만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명확히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선이 없는 사람은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는 것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형태를 잃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까지가 당신의 영역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을 그으면 당신은 형태를 얻습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은 존중받습니다. 선을 지키는 것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과 냉정한 것은 다르다. 당신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다. 하지만 무한정 따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당신은 여전히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쇼펜하우어의 해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모두에게 잘하지 마십시오. 요청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불편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선을 지키십시오. 존중은 누군가에게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때, 당신의 경계를 지킬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당신을 가볍게 여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한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적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연락처를 저장하고 관계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사람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만년에 이르러 더욱 확신했습니다. 인생론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어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좁아져야 한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몇몇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유한한 시간을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쓸 이유가 없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이르러 시간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해 보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았고 아직 해볼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여럿과 보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의 착각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년의 지혜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20대였다면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시간을 써도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배움이 있고 경험이 있고 앞으로 만회할 시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을 무엇에 쓸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한다.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의무적인 만남에? 피곤하고 공허한 사교 모임에? 당신을 소모시키는 일방적인 관계에?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실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특히 가치 없는 관계에 시간을 쓰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 젊었을 때 우리는 양을 추구합니다. 많은 친구, 넓은 인맥, 다양한 관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질이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백 명이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낫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고독이 피상적인 관계보다 낫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교 모임을 거절했고 수많은 초대를 사양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독한 철학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깊이 있는 사색과 글쓰기를 통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서로의 시간을 죽이기 위한 합의일 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습니까? 만난 후에 에너지가 충전됩니까? 아니면 고갈됩니까? 대화가 깊이 있습니까? 아니면 피상적입니까? 서로를 존중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때우는 겁니까? 쇼펜하우어는 인생 후반부의 핵심 과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몇몇 관계에 집중하라. 만약 그런 관계가 없다면 고독을 선택하라. 고독은 나쁜 관계보다 언제나 낫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잘해주느라 자신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생 잘해주었습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피로와 실망과 공허함이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어리석다. 왜냐하면 당신이 얻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요구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많이 요구했고 당신은 더 소모되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의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감정적 여유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그것을 함부로 나누어 주지 마라.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당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찬양합니다. 인생론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다. 반면 끊임없이 사람을 찾는 사람은 자기 내면이 공허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외부를 향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을 향하는 시간이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탐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은 시끄러운 사교 모임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 시간에 나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쓴다.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한다. 이것이 진정한 충만함이다.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재발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실용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의무감에서 유지하는 관계를 끊으십시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환상이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끊어도 괜찮다. 둘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만난 후에 피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라.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가는 사람이다. 만남 후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셋째, 점진적으로 연락을 줄이십시오. 급격한 단절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라.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미루고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어라. 상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넷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다. 쇼펜하우어가 인생 후반부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입니다. 더 많은 관계를 만들 때가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잘해주느라 자신을 소모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지킬 때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아는 데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져야 한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겨야 한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이제 선택하십시오. 비우고 정리하고 가벼워지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너무 쉽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왜 무시당했는지, 왜 존중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고통은 환상 속에서 사는 고통보다 낫다.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잘해줘서 무시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가벼운 게 아니라 당신의 친절이 너무 쉽게 쓰였다는 것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너무 쉽게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모두에게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친절을 주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친절은 선택이고 존중은 조건입니다. 당신은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모두에게 잘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희생해야 사랑받는다는 거짓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쪽을. 쇼펜하우어는 만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잘하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도 됩니다. 아니,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존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무겁고 충분히 가치 있으며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선을 긋고 경계를 세우고 당신 자신을 선택하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는 지금 이 말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